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0년 영국 요크셔에서 위치한 브래드포드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세간에 드러나게 된 건 우연히 발견된 핸드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기차 안에서 분실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화면을 켰어요. 전화를 해야 하니까요. 다행히 암호가 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랑 사진첩을 봤죠? 그런데 안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핸드폰을 전달받은 베테랑 형사들도 이게 차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사진들이었어요. 사진과 동영상 속에는 나체의 여성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근데 어떤 사진은 고문의 흔적이 가득한 여성의 등에 나의 성노예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죠. 그 외에도 여성이 석궁에 맞아 서서히 죽어가는 동영상, 피해자의 시체를 욕조에서 토막내는 모습까지 싹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 사진과 영상들이 다운받은 자료나 조작된 영상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즉시 살인범의 신원을 추적했죠. 핸드폰의 주인은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스테판 그리피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스테판 이 사람 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 강도 전과가 수차례 있던 전과자였더라고요. 근데 불우한 어린 시절이 한몫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즐기곤 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는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17살 때 한 슈퍼마켓에서 점원의 얼굴을 칼로 베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었는데, 당시 만 17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강도와 폭행 전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었죠. 복역 중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스테판은 여러 차례 정신과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를 검진한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스테판은 반드시 살인을 저지를 거예요. 이 아이 절대 사회에 내보내선 안 돼요. 라는 말이었죠. 그들의 말로는 스테판이 연쇄 살인범에 대한 그 환상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경찰에게 스테판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수감 생활이 끝난 시점에서 그를 계속 구금해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경찰은 스테판에게 보호관찰관을 붙인 뒤에 그를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스테판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2003년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후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접목해 범죄학을 전공하기도 했어요. 이때도 그는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로 스테판은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얼핏 보면은 이게 학구열이 뛰어난 박사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한 남성이었는데, 스테판이 인체 해부와 관련된 책들을 자주 빌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꼈던 거죠.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게 꺼림칙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실제로 스테판이 박사과정을 지원한 이유도 살인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쉽게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범 잭 더 리퍼를 포함해서 무어 살인범, 산성 용액 살인범, 요크셔 리퍼에 관한 다양한 책들과 자료들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살인 방법과 시신 유기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또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폭력적인 포르노 즐겨보고 다크웹을 통해서 시체를 토막내는 방법들을 찾아보곤 했죠. 남성은 이 사실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자와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스테판의 뒤틀린 환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가 이 환상을 현실로 옮기려 한다는 점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죠. 더 이상 살인을 억누를 수 없었던 스테판은 결국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을 만족시키면서도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향했죠. 바로 브래드포드의 홍등가였습니다. 이 홍등가는 1975년 요크 셔리퍼가 활동했던 곳으로 13명의 여성을 살해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매춘부였기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사건이었는데요. 자신이 평소 동경했던 요크 셔리퍼와 같은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흥분시켰어요. 매일 밤 피해자를 탐색하기 위해 홍등가를 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2009년 6월 22일 그의 눈에 43세의 수잔 러시워스가 들어옵니다.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잔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테판은 자신의 학생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고 하니 그녀는 경계를 풀고 그를 따라갔죠.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스테판은 돌변해서 수잔을 공격했습니다. 아니, 수잔을 사냥했어요. 스테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수잔을 마치 사냥하듯 석궁을 쏴 살해했습니다. 그리곤 그녀의 시신을 욕조에 넣고 토막낸 후 유기했죠. 그의 두 번째 피해자는 10개월 후인 2010년 4월 26일 날 실종된 31살의 셀리 아미티지였는데요. 그녀 또한 매춘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26일 밤 한 클럽으로 향하던 길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그녀는 스테판을 만나 그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스테판은 수잔과 마찬가지로 셀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수잔 때와는 달리 셀리를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성폭행을 하고 고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핸드폰 속 나체 여성이 바로 셀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고문을 끝낸 스테판은 수잔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사냥했어요. 셀리가 도망칠 수 있게 결박을 풀어준 후 등 뒤에서 석궁을 쏴 살해해버립니다.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그는 쓰러진 셀리의 시신을 욕조에 넣고 토막을 냈고요. 그 일부를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와인 한 잔 걸치면서요. 먹고 남은 시신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강에 유기했죠. 이 과정에서 스테판이 대범하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신을 운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셀리가 살해당하고 약 한 달 뒤 5월 21일 그는 세 번째 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수잔 사건과 셀리 사건의 간격이 10개월이었던 걸 생각하면 살인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진 걸 알 수 있죠. 이 세 번째 피해자는 수잔 블레미어스였습니다. 스테판의 살인 패턴은 이전 두 사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테판의 예상과 달리 블레미어스의 반항이 굉장히 거센 거예요. 그녀는 스테판을 뿌리치고 달리는 것까지 성공했죠. 블레미어스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역시나 석궁을 쏴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어요. 이 모든 광경이 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는데 이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스테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미어스를 끌고 들어가면서 CCTV를 빤히 쳐다봤거든요. 스테판은 자신의 범행이 모두 녹화되었다는 걸 눈치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미어스를 살해한 후 다시 나와 CCTV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 CCTV 또한 경찰이 스테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거예요. 이웃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요. 스테판은 이웃들에게 리자드맨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아파트인데 이웃들이 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벽에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못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쎄한 걸 더 말씀드리면 그가 애완 도마뱀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종 이 도마뱀을 산책하듯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요, 살인하는 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 도마뱀 먹이로 쥐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가 이 쥐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스테판의 기행에 이웃들은 두려움을 느껴 수차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스테판을 막을 수 없었어요. 2010년 5월 24일 아파트 주인이 주말 동안 촬영된 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잔혹한 장면을 발견했고 곧바로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동시에 그가 분실한 핸드폰이 확보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히는 증거가 된 거고요. 경찰이 스테판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이미 그는 세 번째 피해자인 블레미어스의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을 마주한 그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팔을 내밀었어요. 경찰은 블레미어스 행방에 대해서 캐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던 스테판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어버렸는데요. 아, 먹고 남은 건 에어강에 내다 버렸어요. 스테판과 이야기를 나눈 경찰은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에어강을 수색했고 블레미어스의 시신 81조각을 수습했죠. 또한 셀리의 시신 3조각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어깨뼈와 척추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피해자였던 수잔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신이 유기된 지 1년 가까이 흐르면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죠. 그런데요, 경찰 조사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스테판이 마지막 피해자인 블레미어스를 살해하고 바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매춘부를 살해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스테판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치게 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던 거예요. 다행이죠. 만약 다른 피해자들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생사를 보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검찰은 스테판을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사실을 전해 들은 그는 마치 즐거운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 나 더 많이 죽였어요. 3명이라니. 5명이에요. 그는 자신이 3명이 아닌 5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놨지만 이 피해자들의 이름 같은 건 알 필요가 없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추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브래드포드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들과 스테판의 알리바이를 비교했어요. 그렇게 밝혀진 추가 피해자는 레베카 빅토리아 호르로 추정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스테판의 집 인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레베카 사건이 첫 번째 피해자 수잔 사건보다 더 먼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레베카 시신이 지금 발견된 게 아니라 예전에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때 스테판이 살던 아파트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는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력 용의자도 아니었고 레베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테판 조사 과정 중에 레베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스테판은 레베카를 자신이 죽였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또 피해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레베카 사건은 초기 수사의 실패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정황 증거만으로는 스테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어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5명 중 마지막 1명의 여성 신원 역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스테판은 수잔 러시워스, 셀리 아미티지, 수잔 블레미어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크로스보우 식인 살인범이라는 이명을 직접 붙여 소개했는데요. 재판부가 살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냥하기 쉬워서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고 그런 그의 뻔뻔한 태도에 대중은 크나큰 분노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판의 범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이 휴대폰을 처음으로 발견한 남성 있잖아요. 이 남성이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다크웹을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번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잔혹한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작고 이상한 징후들이 무시되고 쌓인 끝에 일어난다는 거죠. 스테판은 이웃들에게 기이한 사람 또는 무서운 존재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또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죠. 우리가 불편하지만 모른 척하는 순간들 속에 참혹한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제재하거나 격리시키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렇기에 이 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쪽지에 적힌 글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긴 한데 해석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조차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 쪽지는 어떤 살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나온 건데 이걸 발견한 미국 FBI조차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 암호해독에 실패했죠. 오늘 토미에서 이 암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999년 6월 25일 오후 5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의 한 병원 응급실에는 어떤 남성이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이 남성의 이름은 리키 맥코믹, 당시 41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차트를 살펴보니까 리키는 이미 심장과 폐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어서 병원은 지체 없이 바로 검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입니다. 폐도 심장도 전부 다요. 그래서 담당 의사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요. 실제로 어떤 불안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의사는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병실에 있던 리키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추측이 맞았던 걸까요? 병실에 있던 리키는 너무나도 불안해 보였어요. 막 주변에서 작은 인기척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마는 식은땀으로 흥건했고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 보였어요. 간호사가 리키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죠.
실제로 리키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흔히들 좀 허언증이라고 하죠. 자기가 엄청 유명한 가수라고 하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왕국의 왕자라고 주장하고 또 한 번은 의대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리키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40대가 된 리키는 거의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동네에서도 치안이 안 좋은 위험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니 엄마나 친척 집, 여자친구 집을 전전했고요. 그러면서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야간 알바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의 사정 때문인지 병원을 찾은 리키는 딱 보기에도 남루한 차림새였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키를 병실에 둘 수가 없었죠. 리키는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 간호사에게 저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라며 간청합니다. 하지만 리키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병원이 그의 편의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퇴원 서류를 쥐어준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한 15분 뒤 그녀가 다시 병실을 찾았는데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간호사는 깨닫게 됩니다. 리키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문맹이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절히 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게 되죠. 리키는 그런 간호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을 계속 이렇게 떨면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삐쩍 마른 몸. 간호사는 어쩐지 그에게 동정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리키가 한 번 더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딱 하룻밤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냐는 간청이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거절하기에는 사정이 너무도 딱해 보였거든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만 되진 않는다면 괜찮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키는 정말 고맙다면서 곧장 로비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보인 행동이 정말 기이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눈을 부릅뜬 채 병원 입구를 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까지요. 무려 18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낮근무를 하러 온 간호사가 리키에게 저 도움이 필요하냐며 이렇게 말을 건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병원 입구만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리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리고 입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근처 공중전화였는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바로 여자친구 샌디였죠. 리키의 지친 목소리를 들은 샌디는 무슨 일 있어? 물었죠. 그러자 리키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실 샌디의 반응이 좀 담담해요. 리키가 응급실을 갔다가 별 이상 없이 퇴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샌디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리키가 이상하리만치 불안해하고 주변을 심하게 경계했으니까요. 리키는 샌디와 함께 있을 때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또 집에서도 아파트 주민이 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샌디는 그에게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길 바랬으니까요. 리키는 일단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리키가 오질 않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갔나 싶어서 주변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그가 방문하는 적은 없었고요. 리키를 마지막으로 본 건 주유소 직원들이었는데 6월 26일 날 리키와 샌디가 통화를 했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겠다는 그 통화요.
그리고는 정말 편의점으로 갑니다. 핫도그를 사 먹었거든요. 심지어는 다음날 27일에도 리키는 편의점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는 샌디네 집에 가지 않고 뭘 한 걸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주유소를 방문하고 나흘이 지난 6월 30일, 드디어 리키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리키의 시신이에요. 발견 장소가 미주리주의 한 옥수수 밭이었는데 늦은 밤 밭 옆을 지나던 운전사가 커다란 덩어리 같은 걸 포착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시체예요. 너무 놀란 운전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도착해서 현장을 살폈습니다. 놀라운 건 시신이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손가락이며 팔다리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요. 언뜻 보이는 형체와 악취로 사람의 시체라는 걸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죠. 경찰은 소지품과 DNA 검사를 통해서 리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특이점이 너무 많았어요. 리키가 옥수수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실족사를 한 걸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운전면허증도 차도 없는 리키가 뜬금없이 도시 외곽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죽는다는 게 좀 억지스럽잖아요. 무엇보다 실종 나흘 만에 온 몸이 문드러질 정도로 부패됐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미주리주 날씨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건 말이 안 됐고요. 누군가가 일부러 온도 높은 방에서 시신을 부패시킨 뒤 옥수수밭에 유기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럼 혹시 리키가 이상하리만치 겁에 질려 있던 것도 이 죽음과 관련이 된 건 아닐까요? 리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수께끼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수사를 빠르게 매듭 지으려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수사관을 18명이나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벌였는데 고작 이틀 만에 타살의 흔적이 없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했거든요. 그렇게 리키의 죽음은 모두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리키가 죽고 나서 6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 FBI가 새롭게 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단서를 발견한 듯 한 제보 때문이었는데 리키가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마약 조직에서 일을 했다는 첩보였죠. 세인트루이스는 워낙 치안이 좋지 않아서 온갖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마약 조직에서 리키가 일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참고로 제보자는 리키가 일하던 곳의 라이벌 조직원이었어요. 라이벌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이 정보를 일부러 흘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FBI는 반년 전 리키의 죽음에 대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리키의 주머니에서 나온 2장의 쪽지.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분명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FBI는 이 쪽지가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했죠. 리키는 글자 읽기는커녕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알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쪽지를 쓰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알게 되면 이 살인사건, 어쩌면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뿌리 박혀있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쪽지는 곧바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FBI 본사로 전달이 되었고 한 젊은 수사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다니엘 올슨이라는 이 남성은 열정도 넘치고 유능한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리키의 쪽지를 보자마자 여기에 담긴 문자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다시 생각했어요. 리키와 마약 조직의 관련성을 대입해보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명석한 그도 해답을 찾는 데는 실패하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FBI 원래 목적이었던 세인트루이스의 거대 마약 조직이 체포되면서 FBI는 이 수수께끼의 쪽지를 더 이상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리키의 쪽지는 다시 한번 캐비넷 안쪽에 들어가게 되죠. 어느덧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젊은 수사관이었던 다니엘은 암호 해독 전담반을 이끄는 베테랑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숙제를 풀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FBI 암호 해독 전담반의 이름으로 리키 맥코맥 살인 사건의 전말과 쪽지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SNS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인 보도가 이루어졌고 누구나 이 쪽지를 보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FBI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쪽지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1년이 넘도록 내용을 해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 쪽지가 암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문맹인 리키가 아무 의미 없이 끄적인 낙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글을 못 읽는 리키를 놀리기 위해서 가짜 쪽지를 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올슨을 비롯해 FBI 암호 해독 전담반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 암호가 맞다고 말이죠. 그 규칙과 의미를 아직 못 알아낸 것 뿐이지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쪽지에 담긴 의미만 밝혀낸다면 리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대체 뭐였는지,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암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살인자가 남긴 암호가 있어요. 경찰, CIA, FBI, 해군 정보부 등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무려 51년 만에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신문에 낸 암호를 보고 한 교사 부부가 암호 해독 실마리를 제공하면서였는데요. 그 후 사파가이자 암호 해독광인 한 남성이 결국 해독해내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리키의 죽음을 잊지만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위 사건처럼 아무도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리키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꼭 밝혀내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